친구가 적은 여성을 세상은 이렇게 봅니다. 성격이 까다롭다고요. 예민하다고요. 사람을 못 사귄다고요.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모임에서 먼저 나오면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연락을 줄이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걱정스럽게 봐요. 이 시선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건 그 시선이었다는 것을요.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은 혼자 있는 외로움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맞지 않는 자리에서도 웃으며 버텨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싫어도 웃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다 돌아온 날일수록 마음이 더 지치고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끝에 가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이 줄어드는지,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변화가 왜 더 크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박정임 어르신이 삽니다. 올해 65이에요.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 비위를 맞추는 게 일이었어요. 까다로운 손님이 와도 웃었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동네 모임도 빠지지 않았어요. 부녀회, 개모임, 친목회. 나가면 제일 먼저 웃고 제일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정임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어르신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게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식당 문을 닫고 퇴직을 한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모임에서 3시간을 웃고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방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안 봤어요. 그냥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분명히 즐거운 자리였어요.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마치 충전기를 꽂지 않은 채 온종일 화면을 켜놓은 핸드폰처럼 쓴 것보다 더 많이 소진된 느낌이었어요. 어르신은 그 느낌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사실은 달랐어요. 그 모임에서 어르신은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맞장구를 쳤지만 그 맞장구가 어르신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10명을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자신을 위해 쓴 에너지는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심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가면 자아라고 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진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면 나중에는 가면과 진짜 얼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꽉 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나중에는 그 불편함이 당연해지는 것처럼요.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원래 걷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임 어르신이 모임에서 웃고 돌아와 소파에 방전되어 앉아있던 것, 이것이 가면 자아가 만든 결과예요. 가면을 쓰는데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챙기는 것,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착한 거라고, 그게 예의 바른 거라고, 그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그 배움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내 감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지? 어르신이 소파에 방전되어 앉아있던 그 저녁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식당을 한창 운영하던 10년 전에 쓰던 것이었어요.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잘 웃었다. 피곤하다. 어르신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10년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때도 이미 웃는 게 피곤했구나. 그 오랜 피로감이 오늘 이 소파 위까지 이어져 온 거구나. 어르신은 일기장을 덮고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맞춰왔을까?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무서웠던 겁니다. 내가 맞추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그 두려움이 평생 어르신을 웃게 했고, 평생 먼저 챙기게 했고, 평생 싫다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저녁 있으십니까? 분명히 사람들과 있었는데 집에 오면 오히려 더 지친 저녁이요. 그게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로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외로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외로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임에서 돌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즐거웠는가를 물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내 마음이 온전히 남아있는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는가? 이 두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즐거웠는가는 바깥을 보는 질문이에요. 그 자리가 재미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온전히 남아있는가는 안을 보는 질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박정임 어르신은 일기장을 덮은 그날 밤 처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온전히 남아있나? 대답이 왔어요. 선명하게요. 아니요, 였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나는 한 번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웃었지만 내 웃음이 아니었고, 말했지만 내 말이 아니었고, 있었지만 내가 거기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르신에게 처음으로 진짜를 보여줬어요. 내가 피곤한 이유는 모임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박정임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60대 이상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이 넓을수록 오히려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많이 만날수록 더 외로운 역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세상의 처방이 틀렸다는 겁니다. 답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온전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즐거운 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온전합니까? 이 질문이 달라지는 순간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한수연 어르신이 삽니다. 올해 71예요. 젊었을 때부터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왁자지껄한 것보다 혼자 바닷가를 걷는 게 좋았어요.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만나면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이상하게 입이 잘 안 열렸어요.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누구네 집 이야기. 그런 말들이 목구멍에서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렇게 혼자예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친구가 없으세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할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르신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그런데 어르신은 혼자 있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들이 그냥 힘들었을 뿐이에요. 웃지 않으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힘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걸 느끼는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는 자리가 힘들었어요. 누군가를 험담하다가 그 사람이 오면 갑자기 반갑다고 손잡는 자리가 힘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지쳤어요.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들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2배로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다는 말을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과 진심을 읽어내는 귀한 능력이에요. 피아노 건반에 비유하자면 둔감한 사람은 건반 몇 개만 씁니다. 예민한 사람은 건반 전체를 써요. 더 많은 음을 듣고 더 풍성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시끄러운 소음만 틀어놓으면 그 섬세한 귀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예민한 사람이 진짜가 아닌 자리에서 더 빨리 지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결함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2024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의 질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둔감함을 편안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여러분은 훨씬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수연 어르신에게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다가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하나가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을 혼자 밝히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그 가로등을 한참 봤습니다.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저 가로등이 나를 닮았구나. 혼자인데 당당하구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밤도 그냥 켜져 있구나. 그날 새벽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잘못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고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진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세상이 나를 이상하다고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이상하다고 믿어버렸는데 사실은 내가 더 깊이 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 하나가 어르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있으십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오명자 어르신이 삽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과 사별하고 5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부부 중심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 혼자가 됐는데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얼른 사람들 사이로 나와야 해.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어르신은 그 말에 떠밀려 나갔어요. 동네 모임, 문화센터 강좌, 경로당 프로그램. 사람들이 좋다는 자리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갈 때마다 이상하게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더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그 외로움이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너무 의존적으로 살았나?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어르신이 나간 그 자리들이 어르신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르신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지만 내 마음이 거기 없었어요.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모임 연락이 오면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갔어요. 나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거기 가고 싶은가? 대답이 아니오였어요. 어르신은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쉬려고요. 전화를 내려놓고 나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다시 연락해서 간다고 할까? 그러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이 달랐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오랫동안 읽다가 멈춰뒀던 책을 다시 펼쳤어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방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느낌이 신기했어요. 혼자인데 더 충만한 이 느낌이 뭘까? 이것이 경계를 세우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경계 세우기란 이런 겁니다. 벽과 경계는 다릅니다. 벽은 모든 것을 막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계는 달라요. 나를 해치는 것은 막고 나를 살리는 것은 들어오게 합니다.
정원의 울타리처럼요.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 안에 꽃이 자랍니다. 울타리 없는 정원에는 아무 것이나 들어와서 꽃을 밟아버려요. 오명자 어르신이 그날 모임에 나가지 않은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삶 대신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한 삶을 선택한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 선택이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세우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어르신은 그 뒤로도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모임 연락이 올 때마다 잠깐씩 죄책감이 왔어요. 나 혼자 편하자고 이러는 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날은 다시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전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계를 세우는 일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무게도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들다 보면 어느 날 쉬워집니다. 어르신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임 하나를 안 나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오명자 어르신은 조용히 앉아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됐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가지 않겠다고요. 웃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웃지 않겠다고요. 내 마음이 아닌 말을 내 마음인 척 하지 않겠다고요. 그 약속이 거창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르신 안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뒤로 밀려나 있던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약속을 했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그 문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뒤로 밀려있던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앞으로 나온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나 자신에게 이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밤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십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나무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키웁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고 겨울에는 텅 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텅 빈 겨울 동안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봄에 더 크게 피어나기 위해 안으로 힘을 모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그 겨울입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일이요. 박정임 어르신은 요즘 모임 대신 혼자 시장을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빠르게 지나쳤어요. 살 것만 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제철 과일 앞에서 멈추고 꽃 파는 할머니한테 말을 걸고 좋아하는 두부 가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만남들이에요. 한수연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바닷가를 걸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로등처럼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오명자 어르신은 저녁마다 혼자 차를 마십니다. 남편 빈자리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차를 마셔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세 분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얕은 연결에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세 분이 관계를 줄여온 것은 깊이 때문이었어요. 결핍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조용히 흘러가면서 대신 진짜인 것들이 조용히 곁에 남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깊이는 깊어졌어요. 친구가 적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한 명이 100명보다 소중합니다.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걸러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걸러낸 자리에 진짜가 남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깥에서 내면으로 옮겨갔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황금노후에서 나눈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구가 적은 것은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얕은 연결보다 관계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에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걸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입니다. 둘째, 모임에서 돌아와 방전되는 그 저녁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즐거웠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남아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달라지는 순간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귀환의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할 때 적지만 깊고 안전한 관계들이 곁에 남습니다. 오늘 숙제는 하나입니다. 이번 주 안에 만나고 나면 방전되는 자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혼자 산책을 나가보세요.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온전히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댓글에 이것 하나만 써주십시오. 나도 오랫동안 맞춰왔습니다. 라고요.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진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싫은 자리에서 조용히 나온 것도, 맞지 않는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은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한 것도 전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냉담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박정임 어르신이 소파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있는가를 물었던 것처럼 한수연 어르신이 새벽 가로등 앞에서 나는 잘못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명자 어르신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로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밤도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당당함을 아끼십시오. 그 진실함을 사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후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평생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황금노후가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